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에 법규 특강하게 됐습니다. 우리 차례 부분 잠깐만 보실까요? 우리 모두 10개의 법을 제시했는데요. 자, 워낙 흔히 아는 거는 의료법, 보건의료기본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이런 건 조금 흔해서 다들 아시는 거라서 제가 오후로 조금 바꿀 거고요. 지금은 이제 오전이라도 조금 여러분 정신이 좀 맑을 것 같아서 뒤에서부터 하겠습니다. 노인장기 요양보험법 할 거고요. 그리고 노인장기 요양보험 같은 경우는 우리 이론에서도 좀 배우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줄을 쳐드리도록 하고요. 그냥 주어진 시간이 6시간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속도를 조금 빠르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정신 차리시고 만약에 상태가 좀 안 좋을 것 같다 그러면 저한테 눈치를 주시면 또 다시 분위기 좀 쇄신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법하고 뒤에 가시면 문제가 있으면 문제 좀 풀고. 그래서 문제는 되게 조금일 거예요. 왜냐하면 이론이 너무 많기 때문에 문제 제가 많이 풀 수가 없어서 이건 양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노인장기 요양보험법으로 그냥 막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노인장기 요양보험법이 네, 거기에 있을 겁니다. 자, 노인장기 요양보험법에 대해서는 일단 건강보험이랑 비슷해서 일단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얘기해드리고 그 다음에 들어갈게요. 우리 건강보험에 3자가 존재하는 것처럼 노인장기 요양보험도 3자가 존재합니다. 여기는 공단이 있고요. 똑같이 공단이 합니다. 그리고 노인장기 요양보험에 가입자가 있어요. 그리고 특징은 가입자 있고 또 하나가 수급자가 있다는 거 좀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장기 요양기간이 있고, 장기 요양기간. 그 다음에 재가 장기 요양기간이 있어요. 이렇게 3자가 존재합니다. 자, 일단 가입자는 뭐랑 똑같으냐면 건강보험 가입자랑 똑같아요. 건강보험 가입자랑 똑같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면 의료급여자는 해당이 안 되나요? 예, 의료급여자들은 가입자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보험료라는 걸 안 내잖아요. 가입자는 아닌데 수급자는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입자고 수급자고 좀 구분을 좀 해두시고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돼. 그래서 건강보험 가입자만이 가입자가 된다 하시면 되고, 이분들은 가입자들은 당연히 공단에다가 보험료를 냅니다. 이 보험료가 장기 요양 보험료 이렇게 표현하죠. 장기 요양 보험료를 냅니다. 자, 어떻게 장기 요양 보험료 어떻게 계산할까요? 어떻게 계산할까? 예. 건강보험료 곱하기 장기 요양보험료율을 곱해요. 장기 요양보험료율을 곱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수급자는 아닙니다. 보험료를 안 냅니다. 하여튼 가입자가 이렇게 보험료를 매달 내고 있다. 자, 그리고 내가 수급자가 되고 싶어. 혜택을 받고 싶어. 그러면 신청을 합니다. 근데 신청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 수급자의 신청 자격. 자, 적어도 몇 살은 돼야 되죠? 예, 65세는 넘어야 됩니다. 근데 65세 넘었을 때 질병이 없어도 상관없어. 65세면 그냥 넘으면 됩니다. 근데 65세가 안 됐어. 그럼 뭐를 갖고 있어야 된다고요? 예, 노인성 질환을 갖고 있으면 돼. 노인성 질환을 갖고 있는 65세 이하인 분들은 됩니다. 무조건 되는 건 아니고 기본이 몇 개월 이상 일상생활을 못할 때. 예, 6개월 이상 일상생활을 혼자 못한다라고 판단했을 때는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신청할 때 어떻게 하는 거냐면 거기 공단에 가면 신청서가 있어요. 자, 신청서 하고 의사소견서. 자, 의사소견서 하는데 돈 들어갑니다. 자, 몇 분에 몇 들어갈까요? 의사소견서 끊을 때. 자, 본인 부담금 100분의 20 냅니다. 의사한테 소견서 띄워주세요 라고 해서 100분의 20을 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기초수급권자들, 그러니까 의료급여자 1종, 2종 아시죠? 예, 그 사람들은 무료입니다. 자, 의료급여자 1종, 2종 무료입니다. 근데 혹시 2호에서 9호까지 아세요? 처음 들어보신 분 있으시나요? 자, 의료급여법 2호에서 9호까지 누구세요? 예, 2호부터 9호까지 의사상자. 그 다음에 뭐 또? 응? 이재민. 또 하여튼 2호부터 9호까지 쫙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사람들은 100분의 10을 냅니다.
자, 이거 의사소견서 갑입니다. 갑. 그래서 요 두 개를 갖고 공단에다 신청을 해요. 자, 신청합니다. 공단에다. 자, 신청을 하면 여기서 사람이 나옵니다. 사람이 나와서 이 사람을 조사하죠. 그쵸? 그래서 조사 내용에 대해서 이따 볼 겁니다. 이런저런 거 한번 일어나셔서 화장실도 갔다 오세요. 왔다 갔다 한번 해보세요. 라고 조사를 한 다음 그 조사 결과지랑 같이 결국 3개입니다. 지금 되게 천천히 하는 거니까 신청서, 의사소견서, 그 다음에 조사 결과지 요 3개를 가지고 어디에 가져갈까요? 공단 안에 있는 등급판정위원회에 갖다 줍니다. 그럼 공단 안에 등급판정위원회라고 있어요. 등급판정위원회. 자, 등급판정위원회에다 갖다 주면 여기서 등급을 내립니다. 자, 적어도 몇 등급 안에는 들어야 되죠? 예, 5등급이 아니라 정확히 따지면 4등급 안에 들어야 돼. 왜냐하면 5등급은 치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치매가 아니면 4등급까지는 들어야 된다. 그래서 등급 안에 들면 그 다음에 등급 판정서를 보냅니다. 등급 판정서를. 그럼 그거 갖고 내가 장기 또는 재가장기 요양을 선택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시면 돼. 자,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신청 부분이 혹시라도 시험 문제가 나올 확률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은 뭐 하냐면 신청서 의사소견서를 어디다가 내느냐.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어. 공단에다 낸다. 공단에다 신청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받기로 했어요. 받기로. 그러면 요거를 우리 뭐라고 하냐면 장기 요양급여 이렇게 표현하겠죠. 자, 그러면 장기 요양급여 정리합시다. 이것도 좀 넉넉한 데다가 좀 써시는 것도 괜찮아. 자, 장기 요양급여 종류 좀 얘기해 주실래요? 장기 요양급여. 자, 하나가 재가급여. 그렇지. 또 하나 시설급여. 또 하나 특별 현금급여. 그래서 크게 3개가 있습니다. 자, 이 중에 제일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는 재가급여겠죠. 자, 재가급여 종류 좀 얘기해 주세요. 종류. 자, 방문, 요양. 그치. 그 다음에 방문 간호, 또 방문 목욕, 그 다음에 주야간 보호, 또 하나가 단기 보호 시설 들어갑니다. 이때 단기 보호 시설 꼭 외워야 될 거. 월 15일 이내. 월 15일 이내여야 된다. 그리고 재가급여 종류 시험 문제 자주 나옵니다. 다음 주 재가급여 종류가 아닌 것은 이렇게서 나오니까 좀 기억하시고 이렇게 해서 이런 급여를 받아요. 그치? 자, 이 중에서 국가에서 미는 건 무슨 급여? 재가급여를 국가에서 밀고 있다 라고 표현을 했고요. 자, 이렇게 해서 내가 장기 요양급여를 받았어. 그러면 본인 일부 부담금 있어요, 없어요? 예, 있습니다. 자, 본인 일부 부담금. 자, 기본이 몇이에요? 기본이 100분의 20. 아니 15. 재가가 15. 그렇죠? 시설은 100분의 20. 자, 이것도 좀 정리할게요. 본인 일부 부담금. 자, 그러니까 보통 건강보험자라면 재가가 100분의 15. 그 다음에 시설이 100분의 20. 자, 근데 내가 의료급여자 1급, 2급, 2종이에요. 1종, 2종이에요. 그러면, 예, 무료. 그 다음에 아까 의료급여법에 2호부터 9호까지. 예,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서 100분의 50이니까 100분의 말도 안 되는 7.5 정도 되지. 이게 말이 되나? 근데 하여튼 100분의 7.5. 그리고 이거는 시설은 100분의 10을 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반을 감경하고 있다. 자, 그러면 빠르지 않죠. 자, 이러면 장기 요양기관이 본인한테 일부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를 누구한테 청구할까요? 네, 나머지를 심평원한테 청구를 하겠죠. 그러면 심평원이 이거를 심사하고 평가해서 이거를 통보할 겁니다. 통보. 그리고 요 사실을 그대로 공단한테가 통보를 하겠죠. 그럼 그 돈을 그대로 공단은 돈을 지불하겠죠. 이런 시스템입니다. 노인장기 요양보험이. 정확하게 흐름을 아시고 이해를 하셔야지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자, 장기 요양, 그러니까 내가 제가 장기 요양 기간을 세우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내가 제가 장기 요양 기간을 하나 세우고 싶어. 개설하고 싶어. 그러면 시, 군, 구청장에게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 자, 그런데 내가 그냥 장기 요양 기간을 개설하고 싶어. 장기. 그러면 이거는 시, 군, 구청장이 지정하고 있습니다. 지정. 그래서 이 정도는 좀 알아두시는 게 훨씬 편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한 거를 좀 줄치면서 좀 하도록 할게요. 자, 거기 1조 넘어가시면 돼요. 한번 제가 넘어간다고 해서 여러분도 넘어가시면 안 되고 읽어보세요. 2조에 보시면 1번. 자, 노인은 65세가 넘어야 된다 그랬어. 65세가 아니라면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의 대통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갖고 있으면 된다. 그리고 2번에 적어도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지 못했을 때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조로 넘어갈게요. 3조의 2항. 자, 동그라미 2번이요. 자, 장기 요양급여는 노인 등이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 요양을 받는 재가급여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된다. 그래서 우선적인 건 재가급여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조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 이런 것들은요. 우리 행정하는 팀들은 요거 좀 알아두세요. 왜냐면 맨날 시험 나오는 게 국가, 지자체의 책무 이런 게 좀 많이 나오거든요. 이게 보기 중에 슬쩍 나오니까 이런 것들은 좀 알아두시고 저는 슬쩍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5조도 보시면 장기 요양급여에 대한 국가 정책 방향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이것도 우리 국가 정책 방향이니까 한번 좀 보시는 게 좋아. 장기 요양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함에 있어서 노인뿐만 아니라 장애인 등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모든 국민이 장기 요양급여,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나아가 이들의 생활 안정과 자립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강구하여야 된다. 그래서 누가 그러냐면 국가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기억하시고 제가 법을 공부하면서 맨날 제가 얘기했을 거예요. 모든 법마다 기본계획이 있다. 얘기했을 거예요. 이 기본계획 몇 년에 한 번씩 짜요. 5년에 한 번씩 짭니다. 그래서 6조에 보시면 5년마다 하고 있고 이거 당연히 높은 사람이 짭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짜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1, 2, 3번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7조로 갈게요. 자, 장기요양보험 사업은 관장하는 사람은 누구세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장합니다. 그리고 장기요양보험의 사업의 보험자는 공단이에요. 그렇죠? 이 사람은 보험자입니다. 보험자. 그러면 이 중에서 피보험자는 누구세요? 피보험자. 예, 가입자가 피보험자입니다. 피보험자. 이 사람은 보험자. 그리고 이 보험자를 관장하는 사람이 보건복지부 장관. 하시면 되고, 이렇게 정확한 용어를 보시는 게 좋습니다. 법은 정확한 용어를 알아야 되거든요. 자, 이러고 옆에 가시면 동그라미 3번입니다. 장기 요양보험의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가입자로 한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가 가입자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자, 8조 장기요양보험료 징수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공단이 징수하는 겁니다. 그리고 9조에 보시면 장기요양보험료의 산정 어떻게 하냐면 그 밑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에서 밑으로 내려가시면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해서 산정한다. 이거 아까 보험료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10조는 장애인 등에 대한 장기요양보험료를 감면해주기도 한대요. 우리 건강보험에서도 보험료 감면해주는 거 있죠? 근데 여기서도 감면해주는 사람 있습니다. 누군가 봤더니 그 시행령 조금 볼까요? 시행령이 1번 보시면 장애인 복지법에 등록한 1급, 2급 장애인 또 2번에 희귀 난치성 질환자들은 좀 깎아준다고 그럽니다. 얼마나 깎아준대요? 동그라미 2번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사람도 무조건 깎아주는 건 아니고요.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내가 수급권자가 안 됐어. 그랬을 때 깎아준다는 거죠. 보험료를.
이제 수급자로 해당이 되면 보험료 그대로 내야 돼. 근데 내가 수급자가 안 됐어. 그랬을 때는 이 달달이 내는 보험료를 100분의 30을 좀 깎아준다 하시면 되고요. 그런 거 굳이 신경 쓰지 마시고 깎아주는 사람이 있구나. 근데 1급, 2급, 장애인, 또 희귀난치성 질환들은 좀 보험료를 깎아주는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2조로 갑니다. 12조. 자, 장기 요양 인정의 신청 자격이요. 자, 누가 신청할 수 있냐면 1번. 장기 요양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번에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도 역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13조에 있어요. 그래서 장기 요양 인정을 신청하는 자는 공단에 자, 장기 요양 인정 신청서 그리고 의사, 한의사가 발급한 소견서를 제출해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2번, 3번은 그냥 보시면 되고, 뒤로 갈게요. 자, 시행규칙 4조입니다. 아까 의사소견서 발급할 때 돈 낸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동그라미 2번, 밑에 1번이 있어요. 자, 65세 이상 노인, 65세 미만의 자로서 노인성 질병을 가지면 100분의 20을 본인이 냅니다. 그리고 2번에 보시면 3조, 의료급여법 3조 1항 1호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의료급여 1조, 2조. 그렇죠? 이분들은 지자체가 부담합니다. 무료죠, 무료.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의료급여법 3조의 1항 1호 외의 규정.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2호에서 9호까지는 100분의 10을 본인이 내고 있습니다. 이거 분명히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 이렇게 신청을 했어요. 14조. 자, 그러면 그 공단에서 나와서 조사를 한다 그랬습니다. 자, 조사 내용, 그 밑에, 동그라미 1번 밑에 1, 2, 3번. 요게 문제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좀 신경 쓰셔야 돼. 자, 1번. 신청인의 심신 상태. 자, 2번. 신청인에게 필요한 장기 요양급여의 종류와 내용.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밖의 사항을 조사합니다. 그죠? 자, 그리고 요거를 가져가서 이제 판정위원회에다 갖다 주는 거지. 자, 그러면 15조 등급 판정 내립니다. 등급 판정. 자, 15조 말고 그 네모 박스를 보는 게 좋겠죠. 자, 시행령 7조에 1등급부터 옆으로 가시면 5등급까지.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 아직까지 한 번도 안 나왔는데 이게 점수가 나오면 진짜 골치 아픕니다. 이 중에서 외운다면 1등급은 좀 외워주세요. 100점 만점이 95점입니다. 95점. 나머지 것도 읽어두시고요. 그리고 5번 보실래요? 5번에 장기요양 5등급이요. 5등급은 치매입니다. 치매. 그렇죠? 치매 환자로서 점수는 45점에서 51점 미만인 자가 이제 5등급. 그러니까 치매가 아니시라면 4등급까지는 받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있고요. 자, 16조 볼게요. 그럼 이렇게 판정 기간은 며칠 이내에 해야 된대? 30일 이내에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내가 신청하고 나서 30일 이내에 이 판정이 내려져야 되고요. 그래서 판정이 됐어. 그러면 17조 장기 요양 인정서를 보내줍니다. 장기 요양 인정서 안에는 자, 동그라미 1번 밑에 1, 2, 3번이 있을 거예요. 장기 요양 등급, 장기 요양 급여의 종류, 내용, 또 그 밖의 사항을 거기 인정서에 집어넣어서 우리한테 통보를 해줍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18조 잠깐 보실래요? 이런 것들도 실적 문제가 나올 것 같아서 장기 요양 인정서를 작성할 경우 그 고려사항이요. 자, 공단이 그 인정서를 작성할 때 이런 걸 고려한대요. 1번 수급자의 장기요양 등급 및 생활 환경, 또 수급자 그 가족의 욕구 선택,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시설 현황 이런 걸 전부 다 고려해서 인정서를 작성한다 그러네. 자, 19조 인정서의 유효기간 몇 년이래요? 1년이랍니다. 1년. 그러니까 1년이 가기 전에 다시 한번 또 다시 신청을 해야 될 것 같아. 자, 그런데 그 밑에 시행령 8조 보세요. 자, 동그라미 1번입니다. 장기 요양 인정 유효기간 1년으로 해요. 그런데 다만 장기 요양 인정이 갱신 결과 다시 한번 했거든요. 근데 갱신을 했거든요. 그런데 같은 등급으로 판정을 받았어. 내가 3등급이었는데 그 다음에 갱신했는데 또 3등급이 된 거야. 이럴 때는 유효기간, 두 번째 유효기간이 좀 길어집니다. 그래서 1등급은 또 다시 1등급을 받았다면 그 다음 거는 3년 동안 유효기간이 있고요. 2등급부터 5등급까지는 2년 동안 유효기간이 좀 길어집니다. 또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뒤로 가시면 20조입니다. 자, 장기 요양 인정의 갱신. 자,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갱신해야 돼. 자,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며칠 전까지 갱신할까요? 예, 30일 전까지 일을 완료한다. 하면 되고요.
그럼 22조는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장기 요양 인정 신청은 원래 본인이 해야 돼요. 근데 본인이 못할 수도 있으니까 대리도 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23조. 그러면 장기 요양 급여의 종류는 도대체 뭐냐? 자, 1번, 동그라미 1번 밑에 1번 재가급여. 그 다음에 밑으로 가시면 2번 시설급여. 3번 특별현금급여. 이미 설명드렸습니다. 자, 재가급여의 종류 가나 다라. 아까 제가 칠판에 써드린 거고요. 밥원에 보시면 기타 재가급여가 있습니다. 이게 그럼 기타 재가급여가 도대체 뭔데요? 그게 어디 있냐면 밑에 시행령에 있을 거예요. 자, 시행령에 보시면 기타 재가급여는 수급자의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용구요. 그래서 이분이 침대가 필요해, 전동침대가. 그러면 전동침대도 또 싸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휠체어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이런 것들도 재가급여에서 받을 수가 있구나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셔서 시설급여. 자, 시설급여는 어디에 들어가시는 거냐면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 들어갑니다. 우리 의료복지시설이라고 들어보셨죠? 예, 거기에 들어가시는 겁니다. 시설급여. 그리고 특별현금급여는 3개예요.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 간병비. 대부분 빗자루 끝납니다. 아, 그러니까 돈이겠구나 라고 느끼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받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옆에 시행규칙에서 볼만한 게 시행규칙 12조를 보세요. 시행규칙 12조. 장기 요양급여 제공 기준의 일반 원칙입니다. 자, 장기 요양기간은 수급자 개인의 장기 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따라 선택권을 존중하고, 개인한테 선택권을 주네요. 그리고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심신상태에 따라 적정한 급여를 제공하여야 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슬쩍 보기 중에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것들은 그냥 넘어가시고, 자, 그 다음에 밑에 봤더니 또 140조 또 보세요. 140조. 여기 봤더니 또 23조가 나와. 이거는 예정이에요. 거기 시행일 보세요. 2010년 12월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제가 일단 올려놓은 거고요. 자, 그 다음에 27조. 밑으로 쭉 내려가셔야 27조입니다. 자, 27조 보시면 장기 요양급여의 제공 시기. 언제부터 장기 요양급여 받을 수 있대요? 예, 인정서가 도착한 날로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정서가 도착한 날로부터. 예, 그것도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옆에 31조 들어갑니다. 31조. 장기 요양기관의 지정. 자, 내가 장기 요양기관을 설치 운영할 거야. 그러면 누가 지정해요? 특별자치시장서부터 시군구청장이 지정을 받아야 된다. 이건 장기 요양기관이야. 자, 그런데 비해서 32조는 재가 장기 요양기관이야. 제가 장기 요양기관을 설치하려면 누가? 두 번째 줄에 보이시죠? 특별자치시장서부터 시군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된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칠판에 제가 써드린 겁니다. 또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것들은 읽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 37조 한번 보실래요? 37조. 자, 장기 요양기관의 지정의 취소도 있습니다. 뭐 나쁜 일 많이 하면 취소 당하겠죠. 자, 그런데 그 범위가 몇 개월 범위 내에서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어? 6개월입니다. 우리 의료법에서도 의료기관 그거 취소해서 업무 정지하는 경우 있죠. 그건 기간이 몇인지 아세요? 그건 1년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6개월 범위 내에서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다 하시면 되고요. 이게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정확히 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144쪽으로 갈게요. 144쪽. 거기에 40조 갑니다. 본인 일부 부담금. 아까 제가 얘기했습니다. 동그라미 1번. 자, 동그라미 1번 밑에 1번은 재가급여는 100분의 15, 시설급여는 100분의 20을 냅니다. 자, 그런데 요거 깎아주는 사람이 있다 그랬죠? 그런데 거기 보시면 또 동그라미 1번 밑에 옆으로 쭉 가시면 다만 수급자 중 의료급여법 3조의 1항 1호에 따른 수급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무료라는 거예요. 무료. 그렇죠? 이거 안 내도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비해서 동그라미 3번 가세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본인 일부 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강경한다 이렇게 썼어요. 깎아준 사람 누구냐면 의료급여법 3조 1항 2호부터 9호까지 아까 그 유명한 2호부터 9호까지는 100분의 50을 깎아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옆에 가시면 44조 보세요. 구상권 본줄 아시죠? 예, 의료법에도 건강보험법에도 있었고 여기서도 구상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위원회 이런 거는 슬쩍 넘어가시고. 자, 그 다음에 146조개 52조 볼게요. 52조. 자, 등급판정위원회 어디다 설치한대요? 등급판정위원회. 네, 공단에 설치합니다. 공단에. 그래서 이것도 좀 기억하세요. 아, 공단에 등급판정위원회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뒤쪽 가면은 별거 없어서. 이 정도로 해서 우리 노인장요양보험법은 시험 문제 제법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꼭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나머지 제가 안 읽은 것도 한 번쯤 읽어보세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로 뭐 할 거냐면 모자보험법 들어가죠. 그러니까 노인장기 요양보험에 대해서는 문제가 제가 없습니다. 안 냈을 거예요. 모자보험법으로 갈게요. 오늘 나눠드릴 유물 있지 않아요? 유물 안 나눠드렸어요? 진짜 왜 안 나눠드렸지? 아, 모자보험법, 그건 좀 이따 합시다. 모자보험법은 1시간 끝난 다음에. 그럼 우리 뭐 할 거냐면 결핵에 대해서 합시다. 결핵. 자, 결핵 예방법이 있을 겁니다. 책은 115쪽이요. 115쪽. 자, 우리 결핵 예방법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서 이게 안 한 거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조 넘어가시고 2조 정의 부분 들어갈게요. 자, 결핵이란 결핵균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질환. 그렇겠구나. 자, 결핵 환자가 있고 3번에 결핵 의사 환자가 있습니다. 이 두 개 구분하세요. 하나는 환자고 하나는 의사 환자입니다. 자, 환자는 결핵균이 인체 내에 침입해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자로서 결핵균 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된 사람. 결핵균 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된 사람. 그러면 환자예요. 그런데 비해서 의사 환자는 임상적 방사선학적 또는 조직학적 소견상 결핵에 해당이 돼요. 그러나 결핵균 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자, 이걸 우리 의사 환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5번도 또 비교하셔야 돼. 전염성 결핵 환자. 5번에는 잠복 결핵 감염자 있습니다. 자, 전염성 결핵 환자는 결핵 환자 중에 객담의 결핵균 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돼서 결핵균 검사가 대부분 객담으로 한다라고 느끼시면 돼. 이 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되어 타인에게 전염시킬 수 있는 환자. 그런데 비해서 잠복 결핵 감염자는 결핵에 감염되어 결핵 감염 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됐으나 결핵에 해당되는 임상적 방사선학적 조직학적 소견이 없으며 결핵균 검사에서 음성으로 확인된 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 잠복 결핵 감염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두 개 좀 구분하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결핵 예방의 날 이런 것도 시험 문제 나오면 또 보기 중에 숫자 나올 수도 있어서 몇 월 며칠이 돼요? 3월 24일이 돼요. 우리 임산부의 날이 며칠인지 아세요? 10월 10일, 10. 근데 오늘 3월 24일이 돼요. 자, 5조에 보시면 결핵관리 종합계획이 있습니다. 자, 몇 년에 한 번씩? 5년에 한 번씩 합니다. 누가 짜냐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계획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럼 기본계획 안에는 무슨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는 동그라미 2번 밑에 1번부터 6번까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읽어보실 거죠? 그래서 저는 그냥 넘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6조에 결핵 통계 사업이 있습니다. 누가 통계한대요? 누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통계를 산출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핵 통계는 되게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7조 갑니다. 7조. 자, 결핵 관리 사업 어떻게 할 거냐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결핵의 예방 및 퇴치를 위해서 다음 각호의 결핵 관리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야. 그래서 1번부터 8번까지 결핵 관리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봅니다. 결핵의 예방 관리 사업. 결핵 환자 조기 발견 사업, 또 잠복 결핵, 또 결핵 환자 등의 진료 투약 등의 치료와 관리 사업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조사, 연구 등등등. 이런 거 하고 있구나. 하여튼 결핵 관리 사업 지금 현재 우리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문제는 8조죠. 의료기관 등의 신고 의무. 자, 신고 의무입니다. 자, 의사, 그 밖의 의료기관의 종사자는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돼요. 그렇죠? 다만 의료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아. 그러면 그 사실을 의사가 보건소장에 신고해야 되는데 이거 우리 뭐랑 비슷해요? 감염병 발생됐을 때 똑같습니다. 비슷합니다. 자, 그런데
그거랑 좀 다른 거는 의료기관 종사자도 포함됩니다. 여기서는 의료기관 종사자도 역시 의료기관의 장애 보고하는구나. 그럼 어떨 때? 자, 1번입니다. 1번 진단했을 때, 또 치료한 경우도 됩니다. 결핵 환자 진단은 당연히 신고하는 거지. 근데 치료가 다 끝났어. 이럴 때도 신고합니다. 그 다음에 2번에 결핵 환자가 사망했어. 또는 그 사체를 검안했어. 이럴 때도 신고합니다. 자, 요거 좀 중요해요. 신고는 어떤 때 신고하느냐. 그래서 진단, 치료, 사망 또는 사체를 검안했을 때, 이럴 때 신고해요. 자, 2번입니다. 그럼 이렇게 보고를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관할 보건소장에 신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감염병에서도 결핵은 지체 없이 맞을 겁니다. 자, 그러면 3번 의료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아니한 의사 또는 의료기관의 장은 의사 또는 이거에 따라 보고를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신고한 결핵 환자 등을 치료한 결과를 관할 보건소장에게 또 보고해야 된대요. 치료하면 그 결과도 또 보고해야 되는 것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결핵 치료하는 거 본인이 다 돈 내요? 국가가 돈 내줄까요? 국가가 돈 내줍니다. 그런데 자 8조 2에요. 요양급여 비용 심사 등의 정지 요청이 있습니다. 자, 1번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신고를 하지 않았어. 그러면 그 의사, 의료기관의 장이 신고할 때까지 옆에 가시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또는 공단에게 그 요양급여 비용에 따른 심사 지급을 정지할 것을 요청한다는 거죠. 그죠?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반드시 신고를 해야지만 그 다음에 돈을 주겠다는 거예요. 신고 안 하면 돈 안 주겠다는 겁니다. 그것도 있고요. 자, 그러면 구조입니다. 자, 의료에 관한 지도예요. 자, 보건소장이 합니다. 자, 이렇게 신고된 결핵 환자 등에 대해서 결핵 예방 의료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에게 환자의 가정에 해당 의료원을 방문해서 환자 관리 상태를 확인하거나 보건교육 등 의료에 관한 적절한 지도를 하게 하여야 된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보건소장이 신고했습니다. 그럼 보건소장은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를 보내요. 그 집에. 그래서 그 집에 다른 식구도 있으니까 쭉 훑어보고 보건교육도 시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보건소장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밑에 구조는 바뀔 예정이니까 넘어갈 거고요. 자, 10조 들어갈게요. 자, 10조 이것도 좀 중요할 것 같아. 결핵이 집단으로 발생 시에요. 집단으로 발생할 때 어떻게 하느냐 이겁니다. 자,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은 결핵이 집단적으로 발생한 것이 의심이 되는 경우 역학조사하네요. 자, 여기서 외우실 거 역학조사하는 사람 누구세요?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에요. 그래서 이 조사는 역학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결핵 검진을 실시한 후 잠복 결핵 감염자에 대해서 치료 등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결핵 검진도 하네요. 하여튼 결핵 집단 발생 시 조치하는 사람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하시면 되고요. 자, 11조입니다. 11조. 자, 결핵 검진이에요. 자, 의료기관의 장은 결핵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서 결핵 환자를 검진 치료하는 의료인 등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결핵검진, 잠복 결핵검진, 감염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 정기적으로 한대요. 우리 공중보건 배우셨죠? 자, 정기적으로 몇 년에 한 번? 1년에 1회입니다. 1년에 1회. 자, 정기적으로 검진 1년에 1회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11조는 이번에 8월에 예정이니까 넘어갈 거고요. 그러니까 11조 2항이 있을 거고 그 밑에 2항서부터는 지금 현재야. 거기 좀 네모 박스를 해야 되는데 제가 그거 못했습니다. 2항부터는 맞아요. 자, 자치시장, 시군구청장은 결핵을 조기 발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결핵 발생 우려가 높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 결핵 검진을 실시할 수 있다. 강제로 하는 겁니다. 결핵 검진. 어디에 강제로 하냐면 1번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되고 있는 자, 그 시설의 직원 강제로 합니다. 2번 불황인, 노숙인, 미신고시설 수용자 등 집단생활하는 자에도 역시 강제로 하고 있어요. 세 번째, 결핵에 감염될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도 역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집단검진을 강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기억하시고. 자, 시행규칙 4조도 볼게요. 아까 결핵검진, 잠복 결핵 감염 검진을 위해서 그 실시 대상자는 누구냐면 1번 결핵 환자를 검진 치료하는 의료법 2조 1항에 따른 의료인. 그러니까 의료인들은 당연히 검진을 해야 됩니다. 또 결핵 환자를 진단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기사도 역시 하고 있고요. 호흡기를 통해서 감염이 우려되는 의료기관 종사자도 역시 강제적으로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몇 년에 한 번씩 한다고요? 1년에 한 번씩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게 바로 동그라미 2번에 있을 거 쓰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거래 검진의 실시 주기는 연 1회 이상으로 하고 있다. 얘기를 했고요. 무슨 검사냐면 임상적, 방사선학적 또는 조직학적 검사, 또 하나 객담의 결핵균 검사. 네, 그거밖에 다른 거 검사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검사를 했더니 결핵이 있는 걸로 나타났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일을 못하게 하겠죠? 그게 13조에 있어요. 13조. 업무 종사의 일시 제한입니다. 역시 시군구청장은 전염성 결핵 환자에 대해서는 접객업이나 그 밖의 사람들과 접촉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염성 소실의 판정을 받을 때까지 정지하거나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정확하게 구분하세요. 전염성 결핵 환자야 접객업이나 접촉이 많은 업무에 종사 못하는데 언제까지? 전염성의 소실이 판정될 때까지. 그럼 그간에 그냥 여러분 상식선에서 전염성의 소실의 판정 어떤 검사 갖고 할까요? 어떤 검사? 객단 검사랍니다. 객단 검사로 음성이 나오면 이제 소실이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사업주, 고용주는 비전염성 결핵 환자에 대해서 결핵 환자라는 이유만으로 취업을 거부할 수 없다. 뭐 당연하겠죠. 근데 전염성 결핵 환자만이 그 업무 종사의 일시 제한입니다. 자, 그거 말고 또 있어요. 그 밑에 보시면 시행규칙 5조예요. 계속해서 못하는 사람 1번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료인의 업무 그 보조 업무도 할 수 없습니다. 자, 2번 보육 교직원 또 유치원 그 다음에 학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직원의 업무 및 그 보조 업무도 할 수 없습니다. 자, 세 번째 원양구역을 항해하고는 선박의 승무 또 그 객실 승무원의 일일 8시간 이상 비행근무 업무하는 사람도 역시 할 수 없고요. 네 번째,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서 공중과 직접 접촉하는 횟수가 작거나 영유아, 임산부, 노인 등의 결핵 발병 고위험과 대면하는 빈도가 높아 호흡기를 통한 전염성 결핵의 우려가 되는 사람들도 역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6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전염성 소실의 여부는 객단 검사의 결과에 따라 의사가 판정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업무에 종사 못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시고 그 다음에 뒤에 14조 이걸 그냥 가볍게 전염성이 소실됐으면 취업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15조 입원 명령도 있습니다. 이거는 강제적으로 입원시키는 것 같아요. 자, 강제적으로 누가 입원시키는 것 같아요? 누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은 자, 결핵 환자가 동고자 또는 제3자에게 결핵을 전염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그 환자에게 일정 기간 의료기관에 입원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경우 입원 명령의 통지는 결핵 환자 보호자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명령 입원하라고 한다고 입원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15조 2를 보시면 입원 명령 거부자 등에 대한 조치예요. 자,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은 결핵 환자가 다음과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자, 보시면 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의 격리치료를 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싫다고 해도 결국은 격리 당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1번, 2번 거기 써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격리 당하고 있어요. 자, 면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지요. 그게 15조의 3에 있습니다. 면회 제한이에요. 이것도 좀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16조 2번 명령 등을 받은 결핵 환자의 생활보호. 자, 2번 명령을 받았어. 근데 이 사람이 한 집안의 가장이야. 돈을 못 벌죠.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 어떻게 생활할까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좀 보호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생활보호를 해준다는 거예요. 누가 생활보호를 해주는 것 같아요? 예, 대부분 시군구청장인데 여기 시도지사 한 번 더 들어갑니다.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은 2번 명령 또는 격리치료 명령을 받은 결핵 환자가 의료기관에 입원 치료 중인 경우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생계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는 그 본인, 부양가족에 대해서 비용 지원 등의 생활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시고 자, 그 다음에 18조도 볼까요? 조금 집중이 떨어지는 것 같아. 좀 정신 차리셔야 돼.
자, 18조 결핵 환자 등의 의료입니다. 결핵 환자 등의 의료.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은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결핵 환자 등에 대한 적절한 의료 등을 실시하기 위해서 전문 인력을 배치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해야 된대요. 대부분 결핵 환자 이런 걸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 다 나옵니다. 이게 좀 사태가 안 좋아서 그런가 봐요. 그리고 2번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은 이러한 의료를 전담하는 의사, 간호사, 임상명의사, 방사선사, 또 간호조무사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임상연구에 드는 비용과 결핵 전염 위험성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많이 지급을 합니다. 자, 세 번째,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이렇게 의료를 받은 자로부터 수수료, 의료비를 징수할 수 있다야. 아까 대부분 결핵 환자 무료로 치료해 준다고는 했지만 그래도 받을 수는 있으면 받을 수 있다는 거죠. 하여튼 징수할 수 있다 하시면 됐고, 그 다음에 20조 자 볼게요. 이거예요. 20조 결핵 환자 등과 잠복 결핵 감염자에 대한 지원. 그래서 보건복지부 장관은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핵 환자 등과 잠복 결핵 감염자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결핵 치료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도 기억하시고, 자, 이렇게 해서 문제 들어갈게요. 167쪽이에요. 167쪽. 네, 잠깐만. 170쪽이에요. 잠깐만요. 자, 170쪽이네요. 죄송해요. 자, 결핵 예방법의 용어의 뜻이 바르지 않은 것이냐. 자, 결핵 의사 환자란 임상적, 방사선학적, 조직학적 소견상 결핵에 해당이 하지 않지만 결핵후 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자. 예? 이게 누구였죠? 결핵 의사 환자 맞아요? 뭐 했었어요? 소견상 결핵에 해당하지만 하지 않았어? 하지만 결핵 환자 검사에서 음성으로, 양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이건 똑같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의사 환자는 소견상, 그 조직학적 소견상 해당이 돼요. 예, 그런데 양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자. 그래서 이 앞에 쪽에 틀린 겁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자, 2번은 맞을 거고, 3번, 4번 다 맞을 겁니다. 요거까지 안 읽어드릴게요. 자, 2번 결핵관리 종합계획에 관련돼서 올바르지 못한 거. 눈에 딱 들어오죠? 예, 결핵관리 종합계획은 몇 년마다? 5년마다 누가 수립하죠? 보건복지부 장관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것도 다 맞을 거고요. 자, 3번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지. 자, 의사 및 그 밖의 의료 업무 종사자가 지체 없이 소속된 의료기관에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 자, 가번에 진단했을 때, 나번에 사체를 검안했을 경우, 결핵 환자가 사망했을 경우, 결핵 환자가 퇴원했을 경우. 답은? 네. 4번. 아까 퇴원했을 때도 있었었나? 치료했을 경우. 퇴원하고 치료하고는 다른데. 병원에서 퇴원하는 경우는 다 치료됐다고 퇴원하지 않고요. 왜냐면 결핵약 자체가 워낙 오래 먹잖아요. 그렇죠? 6개월 또는 1년 이상 먹잖아요. 그러니까 퇴원은 급성일 때만 얼렁해서 퇴원시키고 계속 꾸준히 먹는 거라서 그걸 치료했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결핵 환자 진단한 경우 맞지요? 사체 검안한 경우 있었어요? 네. 결핵 환자가 사망한 경우 있었어요? 있었어, 아까? 예. 그럼 답은 다, 나, 다. 그죠? 1번이죠? 퇴원했을 경우는 아닐 것 같아요. 그죠? 치료했을 경우야. 답은 1번을 하시는 게 좋고요. 자, 4번입니다. 신고된 결핵 환자에 대해서 결핵 예방, 의료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세 사람에게 그 환자의 가정을 방문해서 뭐 상태 확인하거나 보건교육을 하라고 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였습니다, 아까? 예, 보건소장이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신고를 받았을 때 보건소장이 이런 액션을 취한다는 거죠. 자, 5번입니다. 이거 구조에 해당돼요, 구조. 옆에다가 조를 좀 써놓으시고 나중에 공부하세요. 자, 3번은 8조에 해당이 되고, 2번은 5조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자, 시군구청장이 결핵을 조기 발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결핵 검진을 실시할 수 있는 대상과 거리가 먼 거. 자, 1번 학교회장이 요청한대요. 있었었지. 대규모 훈련을 실시하는 군 부대.
이거 없었었는데 불황인, 노숙인 이거 있었었고요.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되고 있는 자 이거 있었었죠. 답은 2번이고요. 이거는 11조에 해당이 됩니다. 11조. 자, 6번 틀리면 절대로 안 되지.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인 등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해서 연 1회 이상. 답은 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자, 순서대로 올바르게 짝져진 것이야. 시군구청장은 뭐에 대해서 접객업이나 그 밖의 사람의 접속이 많은 업무에 종사할 것을 못하게 한대. 전염성의 소식이 판정될 때까지. 누구한테? 전염성 결핵 환자. 그리고 나번은 사업주 또는 고용주는 누구에 대해서 취업을 거부할 수 없다. 비전염성 결핵 환자는 아니에요. 답은 3번이고 이거 13조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13조. 자, 8번이요. 전염성 결핵 환자의 업무의 종사가 일정 기간 정지되거나 금지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1번 공중위생영업 중 이용업, 미용업. 2번 영유아 보육법 안 될 것 같아요. 애들이니까. 3번 의료기관에 근무한 의료인 안 될 것 같아요. 항공법 이거 아까 있지 않았나? 1일 8시간. 예, 답은 1번이에요. 아, 이용업, 미용업은 아니구나. 여긴 근무해도 되는구나 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시행규칙 5조에 해당되는 거였습니다. 시행규칙 5조. 자, 그러면 9번입니다. 결핵 환자가 동거자 또는 제3자에게 결핵을 전염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결핵의 예방을 위해서 환자에게 일정 기간 의료기관에 입원할 것을 명령할 수 있는 사람 누구죠?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답은 3번이고 이거는 15조에 관련된 겁니다. 15조. 자, 10번입니다. 결핵 환자 등의 의료와 관련해서 올바르지 못한 것은 자, 시군구청장은 관할구에 거주하는 결핵 환자 등의 뭐죠 이게? 제대한 아닌데 적절한 의료를 실시하기 위해서 뭘까? 이거 오타가 나서 어떡하지? 응? 아, 그러니까 등에 대한 그러니까 제자를 빼야 되는구나. 그렇지 이게 오타다. 그러니까 등에 대한 적절한 의료 등을 저한테 하도 많이 배우다 보니까 이제 알겠죠, 제가. 자, 등에 대한 적절한 의료 등을 실시하기 위해서 전문 인력을 배치하고 보건복지부 영으로 정하는 조치를 해야 된다.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은 결핵 환자 등으로부터 수수료, 의료비를 징수해서는 아니 된다. 아까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나머지 3번, 4번도 맞을 거예요. 그래서 결핵 환자에 대해서, 결핵법에 대해서 이 정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으로 하는 게, 그 앞에가 학교보건법 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교보건법 하면은, 이거는 우리 뭐 책에 조금 이론도 배우긴 했지만 조금 더 깊게 들어간 거예요. 자, 1조, 그냥 넘어갈 거고, 그거만 볼게요. 2017년 2월인데 그 밑에 박스가 시행 예정인데요. 그죠? 1조에 보시면 뭐가 달라졌냐면 1조에 보건관리와 환경위생 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2017년부터는 뭐가 빠지냐면 환경위생 정화가 빠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학교보건법에는 그냥 보건관리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정이니까 그냥 한번 보시라고 이런 걸 외우는 건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2조로 들어갈게요. 2조. 자, 용어의 정의예요. 1번 건강검사란 우리 건강검사 종류 모두 4개 있는 건 아시나요? 이 중에 신체 발달 상황 있었습니다. 또 하나가 신체 능력 있었었고요. 그 다음에 건강조사,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건강검진 있었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표현 안 하고 정신건강 상태, 생활습관 질병의 유무 등에 대해서 조사하거나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랑 약간 말을 바꿨구나 하시면 되고요. 자, 학교란 유아교육법에 따른 학교, 유치원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고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대학교. 그래서 여기에 유아교육법의 유치원까지도 학교에 속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뭐 2조의 2는 넘어갈 거고 3조 넘어갈게요. 3조. 자, 보건시설. 자, 3조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보건실을 설치하고 학교 보건에 필요한 시설과 기구를 갖추는 사람 누구세요? 학교의 설립자, 경영자예요. 돈 많은 사람이니까 이런 거를 구비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때 밑에 네모 박스 안에 시행령 2조입니다. 자, 학교 보건법에 따른 보건실의 설치 기준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위치, 학생과 교직원의 응급처치 등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용하기 쉽고 통풍과 채광이 잘 되는 곳. 지금 보건실입니다. 자, 2번에 면적 몇이래요? 66제곱미터. 66제곱미터는 사이즈가 뭐예요? 교실 한 칸. 교실 한 칸이랑 똑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시고요. 밑에는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근데 대부분 보시면, 이런 것까지 해도 되나 모르는데, 하여튼 일단 설명을 들어갈게요. 원래 보건실은 교실 한 칸이야. 근데 어떤 학교에 가면 보건실의 사이즈가 작은 데도 있습니다. 또 큰 데도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그게 왜 그러느냐? 그것 때문에 있어요. 동그라미 3번에 있습니다.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 보건실에 갖춰야 되는 시설, 기구의 구체적인 기준은 초중등교육법 3조에 따른 국립학교와 고등교육법에 따른 2조의 각 학교에 따른 학교의 경우는 교육부령으로 정하고 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공립학교,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시도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그래서 이게 지금 시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원래 그 사이즈는 죄송해요. 그 위 걸 읽어야 되는데 죄송해요. 면적을 다시 한번 볼게요. 면적 66제곱미터 이상인데 다만 2번입니다. 2번. 그거를 읽어야 되는데 잘못 읽었어. 다만 교육부 장관 또는 시도의 교육감은 각급 학교는 학생 수를 고려해서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면적을 완화할 수 있다. 결국 교육부 장관 했고 옆에 가로 안에 대학 설립 어쩌고저쩌고 결국 대학만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시도지사는 시도의 교육감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만 해당이 돼요. 결국 어떤 학교에 갔더니 보건실이 되게 넓은 학교도 있고 좁은 학교도 있는 게 대학교가 그런 거는 누구 때문이냐면 교육부 장관 때문에. 그리고 초중등교육법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보건교육실이 되게 작고 또는 큰 거는 누구 때문이야? 교육감 때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때문에 면적을 완화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조는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학교의 환경위생, 식품위생 누가 관리할 책임이 있어요? 누가? 학교의 장이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요것만, 그러니까 누가 할 수 있는지 요것만 좀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것도 읽고 이제 조금만 쉬셨다가 정하고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조 들어갈 겁니다.